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 정국을 빅시스터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국정원 직원의 죽음이 정치적 쟁점화 때문이라면서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살로 추정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죽음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심상정 체제 정의당이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에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향후 정의당이 나아갈 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의 게시판 검열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재정 효율화를 내세운 교육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안이 발표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유린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국정원 민간사찰 의혹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대응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 상황을 빅시스터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쟁이 국정원 직원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안은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네, 안은필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안 중 일부를 최종 의결하는 당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던져진 화두는 역시 국정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중앙위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은 국정원의 불법 휴대폰 해킹 의혹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셨습니다. 지난번 불법 대선 개입 사건 때는 우리 당은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당사자라는 점 때문에 또 대선 불법 프레임 때문에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불법 해킹 사건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사회를 우리는 빅시스터 사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의 각 상임 및 청문회, 현안질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 현장 방문 등 7월 국회 일정을 협의하는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와 정보위 간사간 회동과는 별도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반면에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의 자살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자살이 새정치연합의 무리한 의혹 제기 때문이란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살한 국정원 직원을 언급하면서 최근 정치권 논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컸음을 보여준다고 말했고, 이인재 최고위원은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비밀리에 조사하면 된다. 이것을 자꾸 여론 재판에 올리고 정략적으로 이용해 직원이 압력을 못 이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역대 최고의 민주정권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민족으로 이끌어오는 가장 역대 정권 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안심할 수 있는 정권이다.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심초사한다, 이 정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건이 야당은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정치 쟁점화 삼고 있다. 사실입니다. 한편 원유철 원내대표는 긴급 현안 질문 요청 등 국회 차원의 전방위 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국정원장이 현안 질의에
답변을 한 전례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다만 이종걸 원내대표의 회동 제안에 대해선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연합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혁신안이 의결됐습니까? 예, 혁신안이 의결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제 폐지, 당무감사원 설립 및 당원 소환제 도입 등 4개 안건을 표결에 붙였고 모두 가결됐습니다. 참석 인원 395명 중 30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안 가결 후 통과에 감사드린다며 혁신은 이제 출발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중앙위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주류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그 분위기가 중앙위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의총전 모두 발언에 나선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위원장은 개파주의를 버려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혁신에 대해서 개파적인 관점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개파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오늘 여야 간의 국정원 현장 조사 일정 등에 대한 협의도 있었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오늘 오후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보위 간사 등 총 4명의 여야 인사가 만났습니다. 국정원 현장 조사를 비롯해서 7월 국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고 내일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 다시 협상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는 23일이나 24일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은 추경 논의는 하지 않고 국정원 해킹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루어지면 내일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해 국정원 해킹 문제와 추경을 같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 현장 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는 맞부딪혔습니다. 이 원내수석 부대표는 현장 검증은 진상조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쇼에 불과하다며 진실 밝히기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번 주에는 우리 당은 먼저 이번 주 중으로 정보위에서 이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고 안행위를 열어서 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자살 사건의 경위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보고받고 그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정도는 국정원 원장이 출석하는 본회의 차원의 긴급 현안 질문을 개최할 것을 새누리당에 저희가 제의하겠습니다. 반면 박민식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은 진실규명은 이번 주 안에 끝난다고 본다며 국정원 측으로부터 이번 주 중으로 100% 복구할 수 있다고 오늘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논의가 먼저라는 여당과 국정원 해킹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서로 강하게 충돌하고 있어 7월 국회 일정 협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자살로 추정되는 국정원 직원의 유서, 그 이후 발표된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 국정원의 민간 사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모든 정황들이 물음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직원 임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부터 석연치 않다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인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부인이 실종 신고를 한 시점부터 좀 의문을 삼고 있는데요. 예. 5시간 만에 실종이라고 신고해서 갑자기 왜 신고를 했냐 좀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무슨 논평을 하기 전에 어찌 되었거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이름은 모르지만 국정원 임모 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방금 질문하신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부인이 5시간 만에 실종이라고 신고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예? 그 전에 뭐 바쁘고 하면은 부인이랑 통화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시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소와 같이 느꼈다. 별 이상 없었다.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5시간쯤 지난 10시 30분쯤에 신고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경찰 관계자조차 부인이 왜 갑자기 신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국정원에서 이제 임모 씨가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집으로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출근 안 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그럼 우리 남편은 오늘 새벽 5시에 이상 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이상하니까 그러면은 조사를 해주십시오라고 국정원에 신고하지 않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예.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새벽 5시에 출근하고 그 사이에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했다. 아니, 소방서에 신고했다는 거죠. 경찰과 소방서라고 나왔으니까 신고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했냐 이거죠. 네.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다 알면 국정원에서 나온 거 국정원에서 신고를 했어야죠.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맨 처음 사건이 벌어진 왜 부인이 5시간 만에 남편이 실종했다라고 신고했는지 이거부터 의문이에요. 더군다나 소방서와 경찰서는 신고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사를 했다라는 거죠. 보통 실종 사건은 45세 건장한 남성이 사라졌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48시간 이후에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바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관계기관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소방서와 경찰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 출동을 해서요. 예. 시신을 발견하기까지 1시간 30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부터 또 굉장히 우스운 게 뭐냐면은 예. 지난번에 성완종 씨가 집에서 사라졌을 때 집에다가 유서를 놔두고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 큰일 나겠구나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해서 핸드폰 추적하고요. 경찰이 1,300명이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헬기까지 뜨고요. 마지막 통화 후 그 다음 7시간 만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산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완종 씨는 집에서 나온 지 7시간 만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산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경찰 1,300명 동원했고 헬기도 뜨고 핸드폰 추적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된 거냐? 1시간 반 만에 아주 외진 곳에서 외진 숲속에 있는 조그만 소형 차량 안에서 번개탄 피우고 자살한 걸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예,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간다고 해도 1시간 30분이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거의 더군다나 들어가서 뭐 번개탄 피웠다라는 것까지 다 나오고 경찰이 나중에 다 막고 이거 치는 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막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발견해서 끌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유서 발견했다가 나오는 거고 마치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 증거가 없는데 바로 드러나고 증거가 없는데 바로 드러나고 이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의심부터 시작하면 신고 때부터 시작해서 발견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색깔을 가지고 뭐 이야기한다고. 근데 이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타 일반적으로 실종 사건이나 또 자살자를 찾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48시간이요. 예, 건전한 45살 남자가 사라졌다. 신고하면은 좀 기다려 보세요. 48시간 후에 찾게 돼 있는데 지금 바로 즉각 출동하고 1시간 반 만에 그것도 시체로 찾았다. 이해되십니까? 나 이해 절대 안 돼요, 이 부분. 네,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임은 확실해 보이고요.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 또 한 가지 의문은 과연 국정원 직원이 왜 자살을 했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겁니다. 네. 왜 자살을 했는가? 임모 씨의 말대로 절대로 민간인 사찰하지 않고 선거에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대북 용의자든 뭐든 이렇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했다. 그 뭐 수입해든 어쨌든 간에 했다. 그러면 지금 한참 그 해킹 문제로 공방이 오고 가는 와중에 자신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져서 나는 절대로 민간인 사찰하지 않았다. 라고 보여주면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증거를 삭제를 하고 사이버 전문가 20년이라는 사람이 삭제를 하고 그리고 자살을 했다. 그럼 이거는 도대체 왜 자살을 했는지 무엇을 삭제했는지 이 뒤에 배우는 무엇인지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저 나타난 것은
나는 절대 사이버로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유서와 그리고 시체,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걸 정상적인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왜?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요. 예, 또 심지어 삭제한 자료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였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이례적으로 민간에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던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전에 17일 날 이미 여야 이야기할 때 절대 아니다. 이거 해킹 이 자료는 민간한테 공개할 수 있는 자료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떳떳하게 보여주면은 뭐 사찰하지 않았구나라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정작 주인공이 되는 담당 직원이 자살을 하고 그 증거를 삭제하고 또다시 이야기는 또 복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20년 동안 사이버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것을 삭제할 때 복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자살했다는 이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면은 근본적인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 끝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누리꾼들이 사이버상에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가설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보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정보가 제대로 소통되었다라면은 음모론이 뭐니 이런 것들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국민들이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무엇을 삭제했는지, 심지어 지금 얘기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간 공개를 약속한 해킹 자료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삭제했는지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현재 뭐 신문과 방송을 막론한 여러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뒤덮이다시피 속보성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는 지상파와 또 JTBC를 제외한 종편 모두 사실상 방관하는 거 아니냐, 왜 이슈화시키지 않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그렇죠. 정말 이 사건의 시작은 이탈리아의 해킹팀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그 해킹팀 자체가 해킹당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해킹팀에 일했던 많은 직원들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한대요. 근데 그 판매했던 거기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들여와가지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이 부분이 민간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도를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보니까 자료는 JTBC 31건 보도하는 사이에 KBS 2건, 뭐 MBC 1건, SBS 4건 비교도 안 되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신으로만 처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국정원 직원이 죽고 그 자료가 삭제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자마자 역전이 돼버렸어요. 역전이 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뽑아서 어디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전하게 짚고 있는 것은 몇몇 지금 뭐 인터넷 언론, 국민TV, JTBC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래서 어디 국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서 드렸던 질문과 연관되기도 하는데요. 사이버 전문가로 20년 동안 임무를 수행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복구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자료를 굳이 삭제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도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 디가우스인가 이게 뭐 이렇게 완벽하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복구 가능하게 남겨놓고 자살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나중에 이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맞히듯이 짜맞춰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죽음이 순수하게 뭐 양심의 가책이든 뭐든 게 자살한 것이 아니라 짜맞춰 놓은 그림에 맞춰서 죽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국가에서
국가정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던 이 사람이 어떤 임무인지 모르지만 일하던 죽음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왜 죽었는지, 무슨 자료를 삭제했는지, 왜 복구 가능한 자료를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자살을 했는지, 왜 자료를 삭제했는지 의문이 남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인데요. 또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서 뭐 성명서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국정원이 35개국 97개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시끄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기관도 이런 보도자를 통해 해명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죠. 예.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왜? 지금까지 국정원이, 아니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가지고 있었던 국가안전기획부가,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중앙정보부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어떤 정보기관도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과연 대선 전국에서 댓글 달았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정치 공작하면서 야당한테 흠집냈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그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민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민간인 사찰 아니냐라고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옛날에 1990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이라는 2등병이 양심선언하면서 탈출했습니다.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고 하면서요. 목숨 걸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때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 목숨 걸고 단식하면서 결국 싸웠지 않습니까? 보안사 민간인 사찰 끊어내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반대하던 지방자치제까지 부활시켰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뒷배경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예전에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거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정보국은 댓글 안 달아요. 야당 그렇게 흠집 내지 않아요. 예. 뭔 착각을 합니까? 설사 그렇게 시도했었죠. 워터게이트 사건. 그 실패했지 않습니까? 불법 부정한 부분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뿌리째 뽑아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의문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국정원 하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단어가 민간 사찰, 대선 개입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렇게 스스로 그런 원인을 제공한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국정원 직원의 죽음을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 때문이다, 여론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작 정치를 통해서 간첩 만들어내니까 어딘가 야당이 만들어냈습니까? 국민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폭력적인 정치를 뒤에서 조작한 사람은 누굽니까? 국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국민 탓이고 야당 탓, 이거는 국정원이 오만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뒤에 또 사찰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신들이 사찰하고 당신들이 탄압하는 그 민주주의 나중에 다시 복구돼서 당신들이 역사 앞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 국민TV에서. 예. 그리고 또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민주국가의 정보기관 직원들인지 의심이 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영화 미션 임파서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요번에 나왔던 미션 임파서블 5를 보려고, 5 맞죠? 이거 새로 나온 게 5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제일 멋있는 게 에단 헌트예요.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에단 헌트라든지 이런 거기서 일하는 정보 요원은 권력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난 4편에서는 핵포탄 해체하는 그런 묘기 같은 것들을 보였고요. 네. 좀 SF 액션이니 뭐니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웃기긴 하지만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가 정보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권력을 위해서 일하지 않지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요.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성명서를 보면요. 유서를 해석해주고 있어요. 유서에서 나온 내용이 자기들은 깨끗하다. 대북 용의자들만은 그리고 또 대북 사찰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민간인 사찰 안 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고지고대로 믿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믿어주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세월호 때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메르스 때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번에도 국민들로 이거 믿으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정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이 국정은 해체해야 돼요. 해경 해체 안 했는데 국정은 해체해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이죠. 여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정원의 이러한 여론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감쌀 걸 감싸야죠. 예. 홍문종 의원이 저번에 그 성완종 리스트 관련돼 가지고 네. 다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CG 준비해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홍문종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화가 치밀어서 뭔가 이 세상에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죽으면서 그런 일들 거짓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성완종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서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이번에 다음으로 화면이 나오면 설명해 주시죠. 예. 국정원, 그러니까 그때는 성완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 국정원 직원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의혹에 대해서 무책임한 정쟁을 몰고 가 여론전을 벌일 것이 아니다라고 원윤철 이번에 원내대표 이야기하고요. 예.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해킹 프로그램 전문가라는 야당 의원이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기보다 의혹 부풀, 이거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정치 쟁점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 해킹에 관련된 이 엄중한 얘기에 대해서 물타기, 정쟁화,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 또 싸워? 국회의원들 또 싸우는구나 라고 하고 이게 안 보거든요.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타기 정쟁화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유서에 대해서 이거는 왜 믿고 믿어야 한다라고 국정원을 두둔하고 그때 성완종이 죽으면서 이야기한 건 믿으면 안 된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고 이래서 이게 어디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홍문종 의원이 직접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성완종 그때 자기가 얘기했던 것과 이번 국정원 직원이 유서 쓴 거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그때는 왜 그랬고 지금 왜 이런가 직접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예. 책임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최고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해킹에 대해서 4개월마다 한 번씩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허가받고 해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 따로 있거든요. 이 1년에 벌어진 거 국가 공무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성명서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에 대해서 협박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국정원장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야당이 꼭 짚고 넘어가십시오. 예, 야당도 물론이고요. 국정원장과 그리고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예.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정원 직원의 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서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인데요. 국정원의 민간 사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감시가 가능한 특별검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아라 기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일단 제가 성남시장이지만 우리 성남 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성남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나라 살림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라 문제 또는 국가 전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 갖고 발언하고 또 그로부터 생기는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도 시장의 일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서 내용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고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첫째로 내국인 상대로 하지 않았고 즉 이제 대외 활동만 했다면 그건 국가에 충성하는 아주 잘한 일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는 그 대외 활동 자료를 지웠습니다. 오해할까 봐 지웠습니다. 네네. 이렇게 지금 써놨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고 앞뒤가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이 짜장면 먹은 사람 찾는데 아, 저 짬뽕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짜장면 묻은 거 제가 혹시 오해할까봐 짬뽕 묻은 거 지웠습니다. 뭐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국정원이 하는 말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관계된 온갖 국정원 관련 사건들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뻔한 거짓말들. 심지어 저를 고소하기까지 해요. 제가 거짓말했다고.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하는 모든 얘기들 해명은 기본적으로 불신합니다. 국민에게 책임져야 될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누군가 또 죽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 곧 넘어가고 이러면 또 다른 희생을 부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이런 방식으로 해결돼서는 안 되죠.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것이고 그에 대해서 애도하는 건 또 애도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는 건 또 그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있는 제도 중에 국정감사는 실제 조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진실에 그 강제력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건 수사인데 이 수사는 명확하게 그 지휘를 받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차라리 정치적 통제가 어느 정도로는 되는 그 특별검사를 통해서 정치적 또는 국민적 감시하에 나름 진실 규명에 접근하면 지금보다 좀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합의될 리도 없고 그건 제일 불가능하겠죠. 그래도 저는 뭐 그게 과거에 악행들이 밝혀지느냐는 좀 다른 문제고 일단 이 일은 새로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닥친 당면 과제니까 이것만이라도 과거처럼 흐지부지 또 당하지 말고 정확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음이라도 조금 조심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 투명하지 못한 그 정치 행정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태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삐져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정의당 심상정 신임 원내대표가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에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대표로서의 첫 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심상정 체제의 정의당을 향해 유권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는 조언이 전해졌습니다. 김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심상정 신임 정의당 대표가 295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9명의 미수습자에게 분향을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표가 된 첫날 5개의 공식 일정 중 3개를 세월호 관련 일정으로 소화했습니다. 안산과 광화문 분향소에서 심 대표를 만난 유가족들은 심 대표의 방문에 고마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아주 이제 완전 구릿빛이네요, 얼굴이. 어? 아프리카 사람들. 어? 아프리카 사람 다 됐어요. 우리 대표님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요? 어우, 비실비실하다. 끄떡없고. 아니, 얼굴이 완전 창백하구나. 심상정 대표는 세월호 희생자 분향과 특조위 방문을 공식 일정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진상조사가 대표로서의 첫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누굴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강한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좀 더 강하고 유능한 그런 야당이었다면 벌써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책임자 처벌되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심시킬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최종 결과가 개봉되기 전까지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심상정 대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심 대표가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노회찬 후보에게 11.8%포인트가 뒤졌기 때문인데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심상정 대표는 결선 투표에서 노회찬 후보에게 343표 많은 표를 얻어 대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치시사 블로거 IM피터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성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공약의 유사성을 강조했습니다. 1차 투표 당시 조 후보의 1266표와 심 후보의 2311표를 합치면 대략 3578표입니다. 2차 투표에서 심 후보가 받은 3651표와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노성조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심 후보에게 넘어간 셈입니다. 핵심은 조 후보가 내세운 정당개혁, 최저임금 문제, 유정규직 해결 등의 공약 등이 심 후보나 조 후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심상정 대표는 정책 정당으로 승부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천정배 무소속 의원과 야권신당 등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도 이를 부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IM 피터는 무수한 연대가 있을지라도 결국 운동이 아닌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유권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지 이제 모이는 거죠. 각기 다른 사람들을 모을 때는 뭐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윽박도 지르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죠. 네. 여기에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정당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정당의 시스템 구축하고 유권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성조 후보가 주장했던 2세대 진보는 운동이 아닌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심상정 대표의 2년 체제는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심 대표는 당대표 선출 보고대회에서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를 배경음악으로 삼았습니다. 천국의 문을 두들긴다는 뜻인데 과연 심상정의 정의당이 천국의 문을 두들길 수 있을지, 특히 통합진보당 사퇴 이후 추락한 진보의 날개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의 게시판 검열이 가능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게시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심의한 후 삭제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심의가 주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결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만으로 글을 심의한 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에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방심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지난 9일 심의 신청 자격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제3자의 심의 신청을 골자로 하는 심의 규정 개정안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당시 야당 추천위원이 이 안건에 반대해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당 추천 방심위 위원들은 여야 6대3 구조로는 의결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결국 8월 중순쯤에 의결이 이뤄질 거라고도 주장합니다. 지금 저의 입장, 또 저희 야당 추천위원들의 입장은 곧 프로세스를 조금 늦춘 정도입니다. 지금 6대3 구조에서 위원장이 마음을 먹고 전체의 보고를 받겠다, 또는 이제 여당 추천위원들 6분이 전체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자면 그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시민사회단체는 방심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정 개정안이 그분 심기 옹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대통령,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데 남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정 개정은 그분 심기 옹호법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또 한 분은 공인 비판 금지법이다. 이 법은 공인을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아닌가. 또 그분을 심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심의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시민사회단체는 방심위의 규정 개정 시도는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려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제3자 신고로 명예훼손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면 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 고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심위에서 잘못된 근거로 인해 가지고 불법이라는 판단으로 게시글이 삭제되었죠. 근데 글이 삭제되니까 광고불매운동 자체가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낙인 찍혀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검찰은 기다렸다는 뜻이 고소 고발도 없는데 그때부터 막 그냥 인지수사 들어가더라고요. 출국 금지시키고. 수사 권한이 없는 방심위가 제3자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아닌 위원회가 불법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불법 정보의 유통이 확산되기 전에 예방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1차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는 권리 제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방심위가 주장하는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알 수 없다며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규정 개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이 마을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각지의 교육청과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보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앞으로 학생이 많은 서울, 경기도 등의 교육청이 살림살이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한편 농어촌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분교 통폐합의 경우 보조금이 현행 10억 원에서 40억 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으로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유도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교사나 그런 교육 담당하는 사람들만도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이들은 제대로 공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학교들을 줄이고 다시 그 학생들이 멀리 있는 학교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이들의 교육권을 2배, 3배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일선 교육 현장은 물론 교육청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여수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도지역 교육청들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비교사인 교육대학 학생들도 이번 정부의 입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교육대학생들의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재정 효율화의 수단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방법으로 교육 재정을 절감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기준으로 재정을 분배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러한 교육 정책 등은 무작정 예산을 줄이려고만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학교 현장 그리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반발에 대해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역 간 균형 교육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그런 제목의 그림도 그렸는데 이제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이 하늘입니다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돈들끼리도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돈과 사람, 돈과 인간의 전쟁도 치열합니다. 전세는 돈 쪽으로 기울어버린 듯하죠.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제목의 국정원 직원 성명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한 검증 여론을 백해무익한 논란으로 규정하고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는 비판, 일견 논평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이라는 정보기관의 성명서 발표, 현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이 한창이었을 무렵 국정원은 대변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NLL 논란의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상 휴전선 포기 발언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의혹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장과 다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말로 대변되어 국정원이 언제부턴가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해 논평하고 해명하는 기관이 됐습니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정치 공방의 주범이 되고 있는 국정원, 혹시 재발절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언론과 정치권 훈계하는 논평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반성문이었다면 어땠을까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거짓말하지 않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